34번째 이야기, 태평양 진출의 씨앗이 된 일본의 중국 진출을 위한 21개조 특혜. 1914년 11월 일본군이 자오저우만 일대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손에 넣었을 무렵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뜨겁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강대국에서 변방의 작은 나라들까지 모두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아시아 진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여력이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해도 저지할 제3세력이 없다는 의미였는데 중국 대륙은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궁궐 세력들이 일어나 뒤숭숭했고 민심은 흩어졌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북토의 한계를 깨닫고 대륙 진출 열망을 품었는데 근대화로 힘을 키운 이때 중국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면 경제적, 군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륙에 진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마침내 대륙 정책을 실시하는데 1914년 겨울 외무경 가토 다카아키는 중국 공사 히요키마스를 일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섬나라에 요구할 21개 조약에 관해 논의했는데 중국의 경제 수준과 의식 수준을 낙후된 상태로 머물도록 함과 동시에 친일 세력을 양성해 일본의 괴뢰국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륙 진출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중국인으로 위안스파이를 골랐는데 신의 혁명으로 청왕조가 물러나고 수립된 정부의 대총통인 그는 능력은 부족하면서 권력에 대한 집착만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욕심만 앞세운 탓에 척박한 황무지에 꽃을 피워내듯 어렵사리 일궈낸 신의 혁명이 이 무렵에 점차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 위안스파이를 고른 것은 일본 정부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방침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히요키는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일본 대사 자격으로 위안스파이를 찾아가 일본 정부가 그를 새로운 중국의 대총통으로 인정한다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총통인 위안스파이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쌓는데 성의를 보이며 앞으로도 그가 원하는 권력을 누리도록 돕겠다는 말로 유혹했는데 일본과 손을 잡으면 최고 권력을 잡게 해줄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그 대가로 히요키마스가 위안스파이에게 제시한 조건이 일본에서 가토 다카아키와 논의하고 구성한 21개조 요구안의 승인이었는데 위안스파이는 21개조 요구안을 읽는 순간 모골이 송연해졌다고 합니다. 그 요구안의 내용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일본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기 때문인데 모든 조항이 일본의 의지대로 중국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변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내놓은 21개조 요구안을 앞에 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절 혹은 승인의 두 가지였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정치와 군사적 상황은 일본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라 이런 모욕적 상황에서도 화조차 낼 수 없어 위안스파이는 일본 공사에게 문건을 중국 외교부에 올리라고 했을 뿐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당시 국제관리에 따르면 주재 외교관이 해당 국가의 외교적 교섭을 희망할 경우 외교부를 통해 하지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접근해 담판을 짓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위안스파이는 관례를 이용해 무난한 방법으로 시간을 번 것인데 위안스파이와 일본 외교공사의 만남 이후 중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21개조 요구안이 국제관례에 따라 중국 외교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위안스파이는 히요키마스와 안나 21개조 요구안을 건네받았을 때 중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을 바로 눈치챘으나 일본이 중국을 괴뢰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미리 알았어도 딱히 방도가 없었습니다. 히요키마스와 회견을 마치고 나서 위안스파이는 다시 한번 문제의 21개조 요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튿날 외교부 주요 인사를 청통부로 불러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거듭한 결과 위안스타이와 외교부는 결국 일본과 협상하는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는데 대책 회의는 일본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15년 2월 2일 오후 3시 중국과 일본 대표가 중국 정부의 외교부에 모여 제1차 교섭회의를 열었는데 중국 교섭인단과 일본 교섭인단은 21개조 요구안의 항목을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가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안스파이는 이 교섭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했는데 일본 정부는 새로운 총리 선거를 진행 중이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국면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오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이 탄핵을 받으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오오쿠마 내각은 위안스파이 정부에 5월 9일 오후 6시 전에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관여에 못 이긴 위안스파이와 중국 정부가 결국 5월 9일 일본 측에 21개조 요구안의 최종 수정본을 전달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간의 밀당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21개조라는 일본의 억지 요구를 수용한 국가의 굴욕에 분노했는데 일본이 최후 통첩을 보낸 5월 7일을 5797로 부르며 힘없이 당해야 했던 수치를 잊지 않고 반성의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위협하고 강요해 21개조 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치, 군사, 재정 및 영토 문제까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5월 9일은 중국이 통째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날이었는데 21개조 요구안은 5호 21개조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호는 4개조인데 독일이 기존에 얻었던 산둥성 철도, 광산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일본이 가지며 산둥성을 다른 외국에 할양하거나 조차해야 할 때도 해당 지역 철도 부설권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호는 총 7개조로 만주, 내몽고 동부 지역의 일본 특수권익을 보장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조차지를 설정하며 일순, 다롄 지역 조차기한과 만주, 안펑 지역 철도 관리기한을 99년까지 인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3호는 2개조인데 중국 중부에 있는 하네핑 광산을 중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중국은 사업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광산 주변 탄광의 채굴권을 다른 업자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제4호는 한계 조항으로 중국 연안에서 항구, 완 등을 다른 나라에 조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중국의 영토를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 연안의 주요 지역을 일본이 독점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지막인 제5호는 총 7개조인데 정치, 군사, 재정 등 분야의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경찰 및 치안, 군수물자 제조 공장 등을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중국 주요 도시 간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푸잔성에서 한광을 개발하고 항구를 세우고 조선소와 도로 공사를 하는 일체의 권리를 일본에 맡길 것과 일본인이 중국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21개조 요구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국민은 물론 유럽까지 크게 동요했는데 중국 내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며 분연이 일어섰습니다. 위안스카이 정부를 반대하고 요구안 승인 결정 철회를 외치는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격렬한 항일 감정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위안스카이 정부는 중국 인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민심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미국 등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일본이 그동안 자신들과 맺은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일본에 항의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때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전쟁의 불꽃 속으로 몰아넣은 태평양 전쟁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35번째 이야기. 미중고에 시달린 국민의 분노. 뱃살 폭동으로 이어집니다.